오늘은 제가 곧 해외여행을 가요. 저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를 갑니다. 마지노 요새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결혼한 몸이니까 혼자서 가진 않잖아요. 아내는 이제 역사 전공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곳인데 어떤 곳인지 좀 알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가기 전에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해주는 수업 겸 컨텐츠 겸. 그래서 오늘 한번 마지노 요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마지노 요새가 이 서부전선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노 요새만 해볼까요? 마지노 요새. 혹시 마지노 요새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게 혹시 그러니까 나랑 얘기하기 전에 나 몰랐어. 아예 몰랐어? 응. 평상시에 사람들이 말할 때 응. 이게 내 마지노선이야 막 이런 말. 응. 그 말은 알았어? 그 말은 알았는데 그게 음. 여기서 나온 말인지 몰랐어. 마지노선이야 라는 관용적인 표현은 알았지만 마지노 요새에 대해서는 몰랐대요. 응.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해외여행 가?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파리만 가냐고. 너네 마지노 요새라고 아냐고. 나 거기 간다고. 아시나? 모르지. 몰라. 다 나랑 비슷했지. 마지노선 알아? 알지. 그게 실제로 있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노선이라는 용어에 비해서 마지노가 실제로 있는 요새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1929년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9년부터 38년까지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경지대에 설치한 대규모 요새지대다. 그래서 제 채널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지노 요새 다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노선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도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 나만 몰랐어. 마지노가 만든 요새. 맞습니다. 마지노가 만든 요새고요.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 앙드레 마지노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코스염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근데 이분에 대해 찾아봤는데 별다른 업적은 안 나와요. 그냥 이거 만들었다 정도만 위키백과에 나오고, 뭐 이분이 만들었다. 그 당시 장관이었다. 이거 왜 찍어? 특이하게 생겨서. 오늘날에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라고 뭐 사전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게 마지노 요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 있나 보면은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지역은 알자스 로렌 아닌가라고 FCB님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도시 이름이 어디죠? 스트라스부르. 그렇죠. 우리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입국을 해서 스트라스부르라는 프랑스 독일의 경계 도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게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그런 동화 마을처럼 이렇게 꾸며놓는 이런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스트라스부르를 간다고 해놓고 전쟁사 보러 가는 유튜브는 없는 것 같다. 아마 이게 최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도 좀 찍어 올게요. 네. 지금 이 스트라스부르는 구체적으로는 지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여기 있죠. 옛날 교과서나 이런 데는 알자스 로렌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을. 요즘에는 이제 독일식으로 해서 엘사스, 로트링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 주도가 이 스트라스부르 이 지역입니다. 조금만 밑으로 가면 산악사단에게 막히는 바로 그 지역. 무솔리니의 공격은 프랑스 산악사단에 막힙니다. 이 조금만 밑으로 가면서 여기 바젤 보이는데 바젤 어느 나라? 스위스. 그렇죠. 스위스. 여기는 이제 알프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이 직선 보이죠? 이 직선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마지노 요새의 길이에요. 그래서 한 750km의 길이. 엄청나게 길죠.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스트라스부르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쇼넨부르그라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엘사스 로트링겐 지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노란색 선 가운데 있죠. 이 노란색 선. 요 라인 동쪽이 엘사스 로트링겐 지방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는 자원이 많이 나. 프랑스 철광석 생산의 90%가 여기서 생산된다. 독일 철광석 생산의 35%. 그다음에 또 하나 군사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를 이루는 라인강이라고 있는데 이 라인강을 경계로 해서 독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런 자연적인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방어하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나면은 꼭 이긴 쪽이 가져가. 옛날 중세시대부터.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1870년대에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프랑스를 공격한 보불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독일이 이기면서 여길 독일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랑스가 이겼으니까 프랑스가 다시 뺏어갔고, 뭐 이랬던. 그래서 우리가 가는 스트라스부르에도 맥주가 또 유명하다. 독일어권. 막 이런 얘기가 있죠. 교통의 의지로도 유명하고, 그쵸? 이 지역에다가 이런 요새를 지은 이유, 이제 슬슬 알겠죠? 이걸 지켜야 되니까.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의 배경으로 유명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 소설 조금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모르겠나요? 이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뭐 지각해가지고 뛰어간다 막 그래가지고 막 혼나겠다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네 갑자기 선생님이 막 진지하게 애 안 혼내고 그냥 가서 앉아. 네 오늘 내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러면서 베를린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베를린은 독일 수도죠. 그래서 그 엘사스 로트링겐 지방의 학교에서는 앞으로는 독일어로만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느 국민이 노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국어만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면은 감옥의 열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게 비바라 프랑스 이렇게 해서 프랑스 만세 다 같이 외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그런 프랑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설. 이게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아무래도 식민지 한국인들한테도 좀 가슴을 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배경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보불 전쟁, 독일이 통일하고 프랑스 공격했을 때 독일이 뺏어갔다 그랬죠. 이 지방이 얼마나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치열한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소설이 되기도 하죠. 정작 엘사스로는 독일어권 지역이라는 게 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엘사스 로트링겐이라고 독일식으로 이게 부르고 있죠. 왜 요새를 세웠나? 왜 마지노선을 세웠나? 이쪽으로 슬슬 가봐야죠. 제1차 세계대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얘기를 근데 또 뜬금없이 하면은 또 이게 역사 교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일어났나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길게 얘기를 해봅시다.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나?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봅시다. 좀 많이 뒤로 가죠. 산업혁명, 기계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 이게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맞아요.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람, 그치. 노동력 필요해요. 맞아요. 또 뭐 필요할까? 돈, 그치. 공장 세울 돈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재료, 원료가 필요하고 그래도 공장에 있는 기계를 만들려면 광물, 아까 말한 철광석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쵸? 아무튼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광물이나 기계, 노동력 아니면 뭐 물건을 판매할 시장 그리고 뭐 공장에 투자할 돈, 자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식민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라는 건 좀 익숙하잖아요. 네. 다른 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사실 식민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멀리 보내서 군대도 멀리 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귀찮은 일을 왜 하느냐? 그래 채팅창에서 그러잖아요. 새로운 시장의 확보. 우리나라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렇지. 우리나라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일본은 뺏어가. 물론 팔아먹긴 했지만.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착취적인 성향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식민지배의 그런 본질적인 거는 시장 지배. 그 나라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원료를 빨아먹고. 뭐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 지배할 때 인도에서 나오는 목화, 솜, 면직물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져가. 그런 다음에 영국의 공장에서 돌려가지고 옷을 만들어. 완성품은 인도에다 다시 갖다 팔아.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재료만 뺏기고 비싸게 옷은 영국 거 주고 사고 이러면 돈만 뺏기고 뭐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또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영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뭐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또 투자를 하고 싶잖아. 예를 들어 뭐 철도 산업 그 당시에 이제 철도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니까 철도를 세우고 싶어. 근데 영국에는 이미 철도가 꽉 차 있어. 그러면 인도에다 세우면 더 돈이 되겠네. 그래서 인도의 철도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원료를 확보하고 상품을 팔고 돈을 투자하는 경제적인 느낌에 강한 게 이런 식민지라는 건데 약간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자원 확보 플러스 군사적 진출의 교두보 중국으로 가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 식민지 감성이 있었죠. 하고자 했던 말로 다시 돌아오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런 강대국들이 산업혁명 이런 국가들이 식민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은 이게 1914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세계 지도예요. 그러면 많이 보이는 색깔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은 이 지도상으로는 프랑스의 식민지, 파란색은 영국의 식민지. 이런 주요 강대국들이 넓은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빨간색, 파란색 말고 이제 뒤이어서 뛰어들어오는 강대국들이 또 있겠죠. 우리가 아는 유럽에 프랑스, 영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근데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2차 산업혁명이란 게 나옵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온 거 몇 차? 4차. 4차. 근데 이제 2차가 뭔지 이거 애들이 되게 궁금해, 은근히. 그 학교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태블릿으로 수업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애들이 꼭 물어봐. 선생님 2차, 3차는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애도 있어. 근데 사실 잘 못 들어보잖아. 2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1900년대 정도에 들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한 번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시작되느냐?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해요. 이제 그전에는 에너지를 뭘로 썼을까요? 석유가 아니고. 그쵸, 석탄. 석탄을 뗐는데 이제는 석유를 쓰기 시작하고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석유 부산물을 잘 쓰다 보면 신소재가 나옵니다. 그 신소재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뭘까요? 그치, 이런 거. 플라스틱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기존의 산업혁명 국가였던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도했던 게 아니고 좀 뒤늦게 따라오는 국가들이 이걸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추격해야 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학기술로 이거 발전시키려고 해서 미국과 독일에서 이게 크게 발전을 해요. 이 사진에 나오는 건 혹시 뭐 만드는 건지 뭘까요? 차? 자동차. 그치. 포드 자동차. 그쵸. 예. 이거 역도 구슬 아는 거 나오니까 좀 신났어, 지금. 근데 다들 이렇게 신나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덕후들이 우리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 봐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인트로 때도 얘기했죠. 와이프가 나 마지노 요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지노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알았어? 막 이러면서 다들 신기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이런 장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즐겨요, 여러분. 자, 아무튼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근데 독일과 미국을 엮어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라고 했는데 독일과 미국의 차이점 뭐 그냥 딱 보기에 뭐가 있을까요? 땅덩이. 땅덩이의 차이. 그치? 독일은 좀 답답해. 독일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위치가 유럽의 한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도 없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자원도, 근데 철광석 같은 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군사적, 외교적으로 볼 때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 가운데 있어갖고, 어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일이 다른 데다 식민지를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강대국에서, 야, 너 거기 식민지를 왜 가져? 이러면서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토 위치 자체가 너무 안 좋아. 고립되어 있어. 그다음에 바다로 그럼 나가야 좀 이제 외국을 좀 공격하고 압박하고 할 수 있잖아요. 바다로 좀 나가볼까 하면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만 바다가 있어요. 북쪽에만 바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나간다 하면은 여기 북해라서 춥고 북극해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보면은 가로막고 있는 게 영국.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그래가지고 영국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 이거는 거의. 영국, 프랑스가 딱 길을 막고 있어. 일진들이야. 잠깐. 그러니까 독일이 이게 되게 해외로 뻗어나가기가 어려운 입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사진에 계신 분이 비스마르크라는 분이에요. 이 시절도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좀 많이 생략돼서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독일이 1870년대에 이제 통일을 할 때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는 되게 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이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주도를 하는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유명한데 근데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외교적으로 볼 때 이 이후의 세계 질서를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부릅니다. 비스마르크가 세계의 외교를 막 주도해. 아주 신들린 외교술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외교란 무엇이냐? 외교란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도에 보면은 독일이 어디랑 쫙 연결돼 있어. 왼쪽에 보면 러시아, 영국, 뭐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이렇게 쫙 돼 있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프랑스랑 러시아가 편먹고 있으면 독일은 어떻게 돼? 양쪽에서 양면 전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차라리 러시아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러려면은 되게 이게 골치 아파. 비스마르크 외교 자체가 카드 돌려막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맞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사이가 좋지 않아. 오스트리아랑 러시아랑 사이 되게 안 좋아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발칸반도라고 부르죠. 여기 서로 먹겠다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그럼 맨날 독일이 중재해. 야야 그만 싸워. 근데 그 와중에 나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거. 독일 옆에 사실 러시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나라 있는지 혹시 알아? 이 나라가 하나 있어요. 맨날 우리는 잊고 지내는 나라인데 나름대로 체급도 크고 강한 나라야. 되게 큰 나라야. 근데 우리는 맨날 되게 불쌍하게 잊혀지는 나라가 있어요. 폴란드. 그렇죠. 폴란드가 있죠. 폴란드. 굉장히 크고 체급도 강한데 하필이면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껴가지고 얘네는 독일보다 더한 지독한 위치지. 그렇기 때문에 방금 채팅창에 고객님 막 얘기 나오는데 폴란드가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아주 특히 매출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막 우리나라에서 계속 무기를 사가요.
왜냐면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하니까 또 불안한 거야. 갑자기 막 서쪽에서는 야 러시아 불안하다 독일 재무장 막 선언하고 이러니까 야 독일이 재무장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 그러면은 우리도 무기 산다 해갖고 지금 한국한테 막 무기 사고 있죠. 다 역사 보면은 이게 재밌어. 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기지. 맞아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불쌍한 세계가 하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비스마르크가 이제 신들린 외교를 하다가 이제 비스마르크도 늙고 세월이 지나니까 시대가 바뀝니다. 비렐름 2세라는 사람이 흐름을 바꿉니다. 이 왼쪽에 계신 이분이 비렐름 2세고요. 비스마르크보다 좀 젊죠. 이분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돼요. 직접 친정을 하면서 야 나는 비스마르크처럼 답답하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서 다 친하게 지내면서 해외의 식민지를 먹으려고 막 욕심 부리는 그런 공격적인 외교 정책은 하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왜냐면 공격적인 외교 정책으로 저 멀리서 식민지 얻자고 본토를 공격당하면 우리 끝난다. 약간 이런 소극적인 면도 좀 있는 건데 젊고 팩이 있어요. 답답해. 싸워 그냥 경쟁해. 약간 이런 사람이 옵니다. 비스마르크가 울면서 간청을 했대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울었대. 그지 젊은 패기 앞에 제발 감성을 건드리면서 말려보고자 했으나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수염이 좀 유행이었나 보다. 19세기에는. 이렇게 끝으로 올리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온 비렐름 2세 이사회고 혹시 이 장소 어딘지 아나요? 네. 어디죠? 터키. 티르키에. 거기. 아야소피아 앞에.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당 앞에. 이거. 그 분수. 그렇죠. 이 분수 이름이 게르만 분수. 이 사진의 출처는 직접 찍었습니다. 우리 같이 갔어요. 우리 같이 가서 직접 찍었어요. 자, 여기 터키에 가면은 이 게르만 분수라고 있어요. 여기가 터키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 구도심인데, 그죠? 콘스탄티노플? 당신 몇 년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1400년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탄불이야, 이스탄불.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 성소피아 성당이랑 블루 모스크랑 이런 거 다 모여있는 구시가지가 있는데, 관광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분수가 있어요. 이 분수 이름이 게르만 분수예요. 게르만 분수. 근데 이게 왜 게르만 분수일까요? 그때 우리 막 얘기했는데. 기억나? 이게 왜 게르만 분수인지? 저 밑에 있는 거 저거 아니야? 그치. 여기 밑에 있는 이거예요. 잘 이용하는데? 자세히는 얘기 안 하지만. 자세히는 얘기 안 하지만. 아무튼 저 밑에 있는 저것 때문이다. 아니, 이게 사람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눈치로 딱. 그치. 자, 이때 이제 독일은 3B 정책이란 걸 추진을 합니다. 이제 비렐름 2세가 근데 또 이거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3B 정책, 영국의 3C 정책. 나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거 한국이랑 일본에서만 쓰는 말이래. 이 3B, 3C. 신기했어요. 한국 교과서에는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정작 독일인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아무튼 독일의 3B 정책은 이 B자를 다 이어서 기찻길을, 철도길을 우리가 이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전쟁을 할 때 군대를 빨리 보내려면 철도를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철도를 설치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너네한테 빨리 군대를 보낼 수 있어. 그거는 외교적인 영향력을 그만큼 더 행사할 수 있어. 우리가 너네 압박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이 게르만 분수가 웃겨요. 이게 커다란 분수를 선물을 합니다. 딱 봐도 엄청 크잖아. 재료를 어떻게 운송해야 될까? 철도를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철도를 짓고 나서 이걸 선물한 건지 아니면은 이걸 짓기 위한 핑계로 철도를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재료를 철도로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잔틴 이스탄불까지 철도를 쫙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구역이다. 이거. 내가 언제든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내구역이야.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그다드까지 쭉 가서 아무튼 이렇게 쭉 한번 내 나와바리로 내 구역으로 한번 먹어보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이 비렐름 2세가 이렇게 3B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한 거 말고 또 뭐 또 하냐면은 영국이 이렇게 3C 정책 넓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강했기 때문이다. 세계에 이제 바다를 주름잡는 해군이 강했기 때문이다. 근데 독일이 이 비렐름 2세가 젊고 팩이 있어 역시. 그렇지. 아니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육군만 키울 거야? 우리도 해군 키워. 이러면서 건함 경쟁이란 걸 합니다. 건함 경쟁. 해군을 만드는 건조하는 경쟁. 그래서 물론 영국 해군은 앞지르진 않았는데 영국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 쟤네 왜 저래? 그러니까 쟤네가 배를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넘버원 자리를 지키려면. 그러니까 영국도 조금 돈 없는데 해군이 되게 돈 잡아먹는 괴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쟤네 왜 그러지 하면서 외교관을 보내기도 해.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은 독일도 생각을 하겠죠. 이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모든 나라 군대가 그래, 사실. 군대는 전쟁 대비한 곳이니까 아무리 평화롭고 지금 전쟁 날 가능성이 없어도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작전 계획이라고 그러거든, 작게. 작전 계획은 늘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이 준비하고 있었던 작전 계획은 어떤 게 있었느냐. 슐리펜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시대를 좀 건너뛰긴 했어요. 이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이 비렐름 2세 이런 세계 정책,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하면서 비스마르크가 만들어놨던 이 외교,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외교 정책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러시아는 떨어져 나가요. 러시아는 떨어져 나가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친해집니다. 슬슬. 여러 가지 조약들이 막 맺어져 있대. 이 세 나라가 친해지고 독일은 고립되어가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전쟁이 만약에 터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여기 계신 이 슐리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라는 분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세운 이 슐리펜 계획에 대한 유언을 하고 죽을 정도 독일의 애국자였는데 기본 전제는 뭐냐. 러시아는 영토가 엄청 넓죠. 교통이 아무래도 좀 안 좋아. 그리고 또 러시아 당시 정부가 좀 되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가요. 관리들이 좀 효율적이지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걔 갖다가 부르고 명령 전달하고 무기는 어떻게 나와줄 건지 밥은 어떻게 줄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기차는 몇 시차 탈 건지 이런 거 다 하는 관리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못한다 이거야 얘네는 분명히 그걸 못해. 비효율적인 관료제가 있으니까 얘네는 전쟁 딱 선포되면은 군대 모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쟤네 막장 국가니까. 그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으니까 철도 체계도 좋고 행정력도 좀 빠릿빠릿하고 독일인들 말 잘 듣고 이러니까 빨리 군대를 모아서 러시아가 전쟁 준비 되기 전에 프랑스부터 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40 며칠인가? 40 며칠 만에 프랑스를 빨리 밀어야 돼. 근데 그럼 프랑스를 어떻게 공격할 거냐? 프랑스를 빠르게 공격하려면은 프랑스랑 독일이랑 국경선이 여기 핑크가 독일이고 노랑이 프랑스인데 여기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엘사스 로트링겐 지방 철광선 많이 나는 곳. 그곳을 뚫어야 되는데 근데 거긴 누가 봐도 중요해. 그래서 누가 봐도 둘이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바보가 아니니까 거기에다 군대를 여기다 집중시켜 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군대가 집중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야 돼. 빠르게 돌진해야 된다. 근데 여기 벨기에는 그러면은 불쌍하게 그냥 얻어맞는 거야.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그냥 지나가겠다. 지나가겠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파리 먹었나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피해서 엘사스 로트링겐 지방을 피해서 방비가 잘 돼 있을 거니까 벨기에를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우측면을 돌파해서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여기가 오른쪽이죠. 위쪽이 북쪽이. 우측면을 강화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 이 라인으로 파리를 해야 된다. 이걸 약간 회전문 효과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여기 있는 엘사스 로트링겐에서 프랑스군이 이렇게 밀어붙이겠죠. 그럼 얘네는 막어. 어떻게든 버텨. 그런 동안 얘네가 얘네가 진격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돌격을 해서 수도를 점령을 하고 여기 있는 군대를 포위시킨다. 라는 게 고개를 가로젓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죠. 슐리펜이 죽기 전에 유언 남기고 죽었다고. 우측면을 강하게 유지하라. 이러고 죽어요. 지금 와이프가 그 구글 지도로 태블릿으로 보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어. 이게 돼? 이게 되냐고. 이게 어렵죠. 힘들죠. 힘들지. 자, 아무튼 이런 거를 하겠다. 자, 예상이 되죠. 이 다음 이야기가. 자, 여기서 벨기에를 거쳐서, 여기 지금 이 화살표 보이죠? 벨기에를 거쳐서, 잘 돌고 있어. 잘 돌았어. 얘네도 이쪽에서 잘 돌았어. 이렇게 잘 돌고 있는데, 문제는 프랑스도 이걸 이제 아는 거야. 얘네가 돈다. 이걸 아는 거야. 그럼 프랑스는 여기서 이렇게 막다가 얘네가 더 크게 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돌아. 보급이 박살났다. 맞아요. 늘어진 이 우익은 보급이 박살, 그러니까 밥도 와야 되고, 탄약도 떨어지고 하면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갖다 주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고, 그리고 프랑스는 독일의 우측면이죠? 우측면에다가 병력을 집중시켜야 돼. 그러니까 얘네도 깜짝 놀랐어. 여기에만 군대가 있는데, 여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파리에서
빨리빨리 시민들 군대로 모아가지고 빨리 여기로 보내야 돼. 근데 군대 보내려면 아까 뭐가 제일 좋다 그랬죠? 못 타는 게? 그거 철도. 그치, 철도. 철도 타고 간 게 제일 좋은데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뭘로 보내느냐? 야, 파리 시내에 있는 택시 다 모아. 택시 다 모아. 그래서 전설의 택시 소송. 군인들이 택시 타고 전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기사님인 것 같죠? 얼떨결에 지금 전쟁터에 그 군인들을 수송하게 되는 새로운 생각. 맞아요. 그 전쟁에서는 계획대로 되는 거 없기 때문에 이런 임기응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에도 회사 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계획대로 되는 일이 사실 잘 없잖아. 임기응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전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택시 수송이라는 엄청난 임기응변을 보이면서 전설적인 전투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투가 바로 1차 마른 전투. 마른이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드라이가 아니라 강 이름이에요. 여기 마른 강이라고 있어요. 마른 강. 저 개그에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죠. 빨간색 있죠. 여기 이 빨간색 이 독일군이 여기 이 측면에서 오는 프랑스군을 막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뚫려요. 여기가 비어. 근데 독일군들이 이거 보니까 야 여기 비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되면은 얘네 포위되고 얘네 포위되고 이렇게 끝이다. 뚫리면 안 돼 했는데 뚫려요. 이 택시 부대 때문에 결국 뚫립니다. 그래서 독일은 포위에 대한 공포, 측면 포위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전선을 쫙 뒤로 미룹니다. 쫙 뒤로. 야 너네 후퇴. 이거 슐리펜계획 실패. 힘들게 갔는데. 뒤로 와. 그치, 힘들게 갔는데. 이 직장인 마인드야, 이거. 야, 가래매. 가가지고 갔는데, 가래갖고 갔는데, 다시 뒤로 오래. 쫙 다시 뒤로 와요. 뒤로 와서, 야, 우리가 이제 뒤로 빠졌으니까, 뒤로 후퇴하는 동안은 부대가 약하잖아.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영국군도 있고 하니까,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쫙 공세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쫙 뚫어버리면은, 우리 끝나니까, 방어진지를 파자. 그래갖고, 방어진지를 막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방어진지를 파. 그러니까 근데 독일군이 방어진지 파니까 영국 프랑스군도 야 우리만 이렇게 평야지대에 나와 있다가 우리만 총 맞고 죽겠는데 우리도 파.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독일군 참호가 있다. 여기에 이제 영국 프랑스군이 있다. 야 이렇게 돌아서 참호를 파면 얘네를 포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파 이렇게 하니까 얘네도 야 우리도 그럼 옆으로 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놀시 북해에서부터 바슬 써있는데 바젤이죠. 스위스. 북해에서부터 바젤까지 싹 다 참호야. 싹 다 참호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기 체계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무기 체계의 한계. 참호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참호를 파고 거기에 기관총 깔고 들어 앉아 있으면은 그걸 보병들이 뛰어들면은 그냥 총알 먹고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식의 참호를 팝니다. 모래주머니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 쥐 같이 살고 있죠. 땅 아래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관총이 안 나와 있는 게 좀 아쉽긴 하네. 기관총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 아래에서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리고 포 떨어지면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깊어. 그래서 포 떨어지면 이 안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이 찹니다. 그래서 참호족이라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물이 싹 다 고여 있어. 그래갖고 맨날 첨벙첨벙하면서 다니는 거야. 24시간 발이 젖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습진 걸리고. 그리고 막 여기 안에서 맨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병 오고. 그래서 진짜 끔찍한 전쟁인 지옥이 된 서부전선. 또 그런 정신병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영원한 친구, 개를 기르죠. 전쟁터에서 은근히 동물 많이 키워요. 아무튼 요런 1차 세계대전, 지옥 같은 전쟁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유산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건 뭐였어요? 가장 특징적인 거. 뭘 파? 그치, 참호. 여기 그림이 오른쪽에 보면 참호가 막 있죠. 근데 전쟁이 끝난 거 보니까 참호를 극복하긴 한 것 같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좀 그림에 보이는 특징. 참호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깔어? 이거는 이제 참호 돌파 안 당하려고 깔아놓은 철조망. 방어 측에서 깔아놓은 거고, 공격하는 측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하고 있어요? 탱크? 그렇죠. 탱크. 전차가 등장합니다, 이제. 전차로 그냥 뭉개버리면 돼. 자동차라는 게 보급이 되면서 자동차에다가 두껍게 철판을 달아서 안 뚫리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바퀴를 안 고장나게 무한궤도라는 거 달아놓고 그냥 돌진해서 깔아 뭉개버리면 되지 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은 탱크가 엔진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서 그런지 되게 느리고
막 진창에 바퀴도 많이 빠지고 막 이랬지. 그리고 맞아요. 그치. 포도 달고 여기다 대포를 달고 같이 이동하면 어떨까? 대포 이동하기 안 그래도 끌고 다니기 빡센데. 그래서 대포도 달고 그러면 이제 탱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사실 이 철조망에다가 이 방어 측에서도 공격을 나가야 되니까 길을 뚫어놓긴 해. 그럼 미로처럼 이렇게 막 있거든? 근데 이 미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공격 측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공격을 하잖아? 그러려면은 이 미로의 구조를 알려면은 위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비행기. 이 위에서 정찰기로 이제 처음에 쓰다가 여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떨까? 여기에서 총을 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투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총을 달아놓고 상대방의 비행기를 격추시키면 어떨까? 이런 항공전도 시작되고 이런 이제 전쟁의 새로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수비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있을까? 보면은 이렇게 땅만 파지 말고 이제는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콘크리트로 아예 건물을 지어버린 다음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서 대포나 뭐 총을 쏘면은 그러면 더 강력한 요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력과 기동력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력을 통해서 이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딱 그 막아놓고 콘크리트 같은 거 쌓아놓고 그다음에 화력을 앞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면은 얘네 이동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빠른 이동으로 이런 속도감 있는 무기가 나왔으니까 빠른 이동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이 콘크리트 지나가면 돼. 얘네가 뭐 방어선을 폈어? 지나가. 수도까지 그냥 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을 지나서 전쟁은 독일이 집니다. 전쟁이 져서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라는 게 맺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을 끝내는 독일과 연합국들 사이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독일한테 이런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자라는 건데 그럼 이 조약의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이 내용을 신문사 만평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peace terms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 조약. 근데 약이에요. 강제로 먹이고 있죠. 그리고 이 손가락들 보면 브리티시 엠파이어, 프랑스, 아메리카, 이탈리, 재팬 승전국들의 이름이 손가락에 하나씩 써 있어요. 그리고 you've got to swallow it whether you like it or not. 그러니까 네가 좋든 싫든 삼켜야 될 걸 이러고 있죠. 독일이 분명히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걸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알 수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때 왜 이런 조약이 또 맺어지냐면 미국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대륙 멀리. 그래서 좀 좋게 가자. 좀 이런 입장이었는데 프랑스는 그게 아닌 거야. 아니 쟤네가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돌면서 파리 근처까지 왔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복수주의, 보복주의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독일을 한번 혼나봐야 돼. 그 사실 아까 전에도 몇 번 언뜻 얘기했지만 그 독일 통일하고 나서도 프랑스 쳐들어와서 항복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힘만 세지면 프랑스 쳐들어온다. 벌써 지금 몇 번째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짓밟아놔야 된다면서 아주 가혹한 조약을 강조를 하고 그게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독일한테 이런 조약이 맺어지는데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도 이 당시에 이 조약 내용 보고 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이 조약을 밀어붙이잖아 그러면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될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절망감 그렇기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아주 극단주의적인 정치인을 선택하게 될 거고 그 정치인은 이 조약을 폐기할 것을 주장할 거고 다시 한번 독일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그게 맞죠. 근데 문제는 또 프랑스 안에도 이게 좀 가혹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독일은 분명히 힘을 회복하고 프랑스를 다시 공격할 거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 그러면 또 군인들은 뭐 해야 돼? 전쟁 준비해야죠. 전쟁 준비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도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팅창 때문에 이 패탱은 글씨를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드골 포슈,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프르 패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방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토론을 벌여요. 한 명씩 소개를 해주면은 페르디낭 포슈 이분은 알아보니까 프랑스의 군인이자 군사 이론가 그리고 연합군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대원수 원수가 군대에서 제일 높은 건데 대원수였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별 6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랑 이 샤를 드골 이분이 좀 같은 주장을 했어요. 드골은 어떤 분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영웅 샤를 드골 공항. 샤를 드골 공항 맞아. 그 사람이야. 이 샤를 드골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의 대통령도 되고. 자, 이 두 명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 드골은 이제 탱크 부대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력과 기동력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화력.
기동력. 기동력을 더 중요하게 되니까 탱크 부대, 탱크는 달려야지. 우리는 이제 기동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조프르 페탱 이런 분들은 딱 봐도 좀 연대가 좀 있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 보수적인 분들이고 이분들은 방어 진지를 잘 구축해서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기동력대, 이런 방어 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지노를 간다고 하는 거 보니 이쪽이 이기죠. 각각의 주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기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최신식 무기로 군대를 현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탱크 쫙 깔고 비행기 쫙 깔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재빨리 라인강 넘어가가지고 독일 영토에서 싸워야 된다. 독일 영토에서 싸워야지 우리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우리 땅에서 싸우면 또 작살난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가능한 기술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서 빨리 베를린으로 진격을 해야지. 그래야지 전쟁도 빨리 끝나고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독일과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단단한 방어선을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사실 원래 계획은 벨기에까지 쫙 있었어요. 쫙 깔아놓으면은 독일이 아예 넘어올 생각을 못한다. 그럼 전쟁이 안 난다. 아예 넘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쪽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 끝났는데 사람들 전쟁하고 싶지가 않죠. 전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쟁하면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자보다 이렇게 하면 전쟁 아예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프랑스 정치 상황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오른쪽이 채택된 이유가 9가지나 되는데 이거를 최형식 선생님께서 2002년에 토목공학 하신 분 같은데 마지노선의 토목 구조물이라는 기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9가지 이유. 그냥 직접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7천만 명의 독일 인구에 비해서 그 당시 프랑스 인구가 3,900만 밖에 되지 않으니까 병력이 2대1로 열세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많은 수의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방어가 유리하고 방어 진지를 잘 갖춰놓으면 교환비를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자. 이게 첫 번째. 그럴듯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이 직접 요새를 공격할 때 피해가 크리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 공격하면 당연히 피해가 크고 세 번째는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출생률이 크게 감소됐어.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애들이 많이 안 태어나고 많이 죽었어. 그리고 한 15년 뒤에 전쟁이 일어난다 치면은 남성 인구가 조금 회복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짓고 있으면 얘네가 빨리 쳐들어오진 않겠지. 그 다음에 4번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영토가 된 엘사스 로트링겐, 알사스 로렌 지방의 산업을 보호한다.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거기 자원도 많고 산업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영토로 들어오게 냅두면 일단 그 산업시설은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산업을 보호하는 경계선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5번째 니네가 뭐 기동력이니 뭐니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비행기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폭탄 떨어뜨리는 폭격에 안전하다. 콘크리트로 만든 요새는 안전하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처럼 많은 사상자가 예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때 또 쓰인 신무기가 뭐냐면 참호에다가 독가스를 던져요. 독가스를 날리면 거기에 이제 독가스가 낮은 곳에 차니까 질식사를 하는 건데 그 적군이 독가스를 사용할 때 이 참호에는 다 방독면 시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부상당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그리고 적군이 빠르게 진격하는 이런 전격전을 할 때 그거를 국경선에서 일단 저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속도로 치고 들어오려고 해. 근데 그거를 속도를 이렇게 좀 흡수할 수 있다는 거지. 와봐. 빠르게 와. 그럼 우리는 약간 방탄조끼처럼 막아줄게. 좀 이런 느낌. 방어선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서 저지시키고 있을 때 2, 3주 동안 병력을 이제 동원시킨다. 우리도 이제 그 병력 모으고 해야 하는 게 또 일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여기를 이제 기지로 해서, 전진 기지로 해서 반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 되니까 우리 거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거. 국경에 든든한 요새를 지어두면 전쟁이 나더라도 여기까지는 못 온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토를 지킬 수 있다. 프랑스 안쪽에 살고 있는, 파리에 살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지지하는 거죠. 그럴듯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짓습니다. 지어요.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왼쪽 위에 있는 이거는 공사한 사진인데 이거는 특히 우리가 갈 요새, 쇼넨부르그 요새의 공사 사진이라고 해요. 구조가 이래요. 이거 보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메인 엔트런스 여기 여러분들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려나? 여기 여기로 메인 엔트런스 입구로 들어와서 메인 갤러리 베럭스 그러니까 여기는 막사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작업실도 있고요. 워터탱크 물탱크도 있고요. 이 안티 에어크래프트 방공포 방공망 페리스코프 잠망경도 있고요. 파이어 컨트롤 타워 소방시설도 있고요. 미디움 아틸러리 그러니까 중간 정도 크기 되는 포 헤비 아틸러리 무거운 포, 미디엄 아틸러리 하나 더 있고 75mm 기관포, 머신건, 기관총도 있고 안티탱크, 대전차포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키친, 주방도 있고 에어플랜트, 환기구, 배기 시설도 있고 푸드 스토리지, 식재료 창고도 있고 레크레이션 룸, 휴식 공간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뭐 아무튼 지하 요새를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자, 아무튼 그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멀리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탱크 트랩 대전차호, 안티탱크건, 맞네. 대전차 지뢰, 대전차호, 이런 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듭니다. 당연히.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래 걸릴 것 같아. 오래 걸린다. 그치. 진짜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돈이 겁나 깨지겠다. 그래서 마지노선 공사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합니다. 찬성 90%. 아,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예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29억 프랑. 지금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30억 프랑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1930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라고 하고 예산을 딱 받아요. 반응이 어땠냐? 야 너무 비싸다 막 이런 반응이 드는 게 아니라 야, 그 돈을 다 거기다 쓴다고 이게 아니라 야 아까 전에 말했던 드골이랑 포슈가 말했던 이 그 군대 현대화에서 기동전하는 거 이거에 비해 반값이다. 싸다. 와 마지노선 싸다. 이런 반응이었대요. 근데 이게 30년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세계 경제가 폭삭망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돼하고 세계 경제가 폭삭망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독일도 망하고 프랑스도 망하고 소련 빼고 다 망해요. 소련은 이미 망해 있었고 아무튼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거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절대로 초안대로 안 돼.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돼.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그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축소해야 돼. 원래는 여기 스위스 국경에서부터 아까 전에 그 참호 라인 쭉 따라서 북해까지 싹 다 요새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좀 축소하자. 그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곳은 여기 독일 국경지대 카르스루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카르스루에서도 베흐던까지 가는 우리가 가는 곳이 스트라스부르 위쪽이니까 그 구역이에요. 여기는 계획대로 철저하게 짓자. 여기는 계획대로 철저하게. 근데 초안에 50%도 안 돼. 절반도 안 돼. 그래 그렇게 짓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비용은 2배가 늘었어. 경제가 망해가지고 30억 프랑 받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70억 프랑 정도 썼다고 합니다. 2배 이상 썼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여기까지는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라인 강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강 건너오는 거 힘들잖아. 군대가. 강 건너올 때 공격하면 되니까 좀 소규모의 요새들로 강 건너오는 걸 요격하자. 그러면은 함부로 건너올 수 없다. 그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아르덴 숲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베흐덩부터 여기는 지금도 아르덴 국립공원이라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이게 뭐 그 당시의 사진인 것 같고 여기는 또 심지어 숲만 있는 게 아니라 고원지대야. 그 고원 삼림지대인데다가 그 거대한 강이 있어요. 또 메스강, 메즈강 이렇게 부르는 거대한 강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탱크 갖고 절대 못 건너. 그냥 여기는 그냥 냅둬. 소규모 요새만 이렇게 점점점점 소규모 요새만 건설을 해. 여긴 못 건너. 그리고 벨기에 여기도 지어야 되기는 하는데 여기는 지으면 벨기에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1차 세계대전 때도 벨기에는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벨기에는 독일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독일한테 당했는데 여기다가 요새를 짓는다는 건 방어선을 여기로 한다는 거니까 벨기에는 버린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벨기에가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벨기에가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독일 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짓지 말자. 벨기에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돼. 그리고 중립국 벨기에한테 야 프랑스 형님을 믿어라. 우리는 너네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네가 독일의 위협을 당하면은 우린 너네한테 군대를 보내서 반드시 너네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봐. 요새 안 짓잖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안 지어요. 그래서 벨기에가 그러면 우리 중립국인데 너네 위주의 중립국 할게.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전쟁 준비하려면 프랑스 군인, 영국 군인들이 지형 탐사도 해야 되고 어디가 전투하기 좋은지 알아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군인, 영국 군인, 우린 중립국이니까 프랑스 군인, 영국 군인들이 그런 지형 탐사하는 거 안 돼요. 하지만 관광객은 받습니다. 사복 입고 가요.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는 요새 안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러면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죠? 이제 프랑스의 완벽한 방어 계획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는 서부전선 전장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어제 한 새벽 5시까지 다음 시간 내용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어, 나는. 다음 시간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 다음 시간이 훨씬 재밌을 거야. 다 아는 얼굴들이래. 결말은 다 알잖아. 낫질 작전 6주 막 지금 난리 났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결말은 다 알지만 결말까지 가는 과정을 이 두꺼운 책 있거든요. 이 2차 세계대전사라고 900페이지 된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독일군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랑스 침공 작전이 이루어지고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그거에 대응을 했길래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안녕.